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오늘은 저랑 형이 직접 겪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만 겪고 있을 수도 있는 보잉에 대한 고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보잉사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저도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보잉사의 주식이 사실은 몇 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그 현실 투자의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잉이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들 이번 보잉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블랙스완의 형태이기도 하고 너무나 비대해지고 관료화된 어떤 초대형 기업이 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의 경쟁력과 구조야 지금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 제 최근 며칠 동안 저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제가 제 블로그에 1월 19일에 쓴 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보잉 매수 단가가 이 300달러대거든요. 이 사상 최고가인 440달러를 찍고 이제 슬슬 조정을 받으면서 이 지리하게 오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보이시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이 마켓 캡 이렇게 있죠? 이 마켓 캡이 182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한화로는 무려 한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진짜 아주 큰 기업이죠.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이제 여기서 한 주씩 나는 산다.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이 나면 비중을 확실히 싫겠다. 뭐 이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뭐 역시나 하늘도 무심하셔갖고 갑자기 뭐 코비드 19와 그 다음에 그 보잉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 겹치면서 난리가 나죠. 이게 사실은 설마 설마 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나중 돼도 제가 이거 꼭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장중에 100달러가 깨지는 진짜 이거 개깜놀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형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때 제 보잉 잔고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순식간에 60%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자, 당황하지 않고 10K를 소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술은 잘 못 마셔갖고 술을 뭐 마실 수도 없고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일단 10K를 소환합니다. 형들 10K는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보고서인데요. 기업들이 당연히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길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이 146페이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다 뺀다고 하더라도 100페이지가 훌쩍 넘습니다. 그렇겠죠? 아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본인이 만약 투자자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기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그 스탠스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 따져 볼 수 있는 건 따져보고 대충 맞춰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너무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맞추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는 대충이라도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파트 1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 비즈니스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보잉의 사업 구조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 노가다의 시작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짧게 압축을 해서 제 생각의 흐름을 볼게요. 그 위험 요인도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그 10K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자, 위험 요인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읽어줍니다. 읽으면 이게 또 예전에 읽었던 건데 또 새로워요. 진짜로, 진짜로 새롭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슬 숫자가 나오죠. 매출 관련된 숫자가 나옵니다. 매출 관련해서 숫자를 재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2015년부터 아름답게 이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맥스 이슈가 있었던 2019년 매출이 확 꺾이죠.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 전환합니다. 자,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죠. 11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백로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주 잔량이죠.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죠? 2018년 4,900억 달러를 딱 찍고 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사고나 코비드19 이전에 이 보잉사는 이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11%가 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 넘는 영업 마진을 누리고 있었죠. 그렇죠? 자, 매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역시나 민항기 쪽이 57% 정도로 네, 쉐어가 높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 군수 쪽, 그리고 우주 쪽, 글로벌 서비스 쪽 매출도 꽤 큰 포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백로그도 각 사업부별로 쪼개서 봐야 하는데요. 자, 쪼개서 볼게요. 자, 민항기 백로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이 4,630억 달러에서 그쵸? 거의 뭐 어마어마한 비율로 사실은 거의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 여기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민항기 백로그는 전 세계 항공사에서 주문한 여객기인데 저걸 다 철회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다 10K의 형들 다 있는 거예요. 자,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밑에 여기 정리했는데 보시면 향후 20년간 세계 경제는 연평균 1.7%, 2.7% 정도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여객 운송은 4.2%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항공 운송도 2.7% 예상한다. 그 다음이 진짜 되게 놀라운 거죠, 이게. 향후 20년간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한 여객기 수는 무려 4만 4천 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를 마케터 한 게 여기 제가 빌리언 썼는데 잘못 썼고요. 이거 트릴리언인데 6.8조 달러죠. 그러면 이게 하나로는 8,320조라는 무지막지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보잉이 당장 힘드니까 이 4만 4천 대 중에서 2만 4천 대는 에어버스가 만다 쳐도 2만 대는 보잉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또 있겠죠? 그러면 보잉이 1년에 몇 대를 인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7년에 763대, 그쵸? 763대, 그리고 18년에 806대, 뭐 19년은 거의 뭐 연기되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거를 보면 보잉이 매년 생산량을 5%씩 늘린다고 해도 20년이 걸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잉이 그냥 저대로 가면 코비드19 이후로 올 어떤 폭발하는 여객 수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보잉이 지금은 힘들지만 내부의 어떤 불합리성과 비효율들을 이번 기회에 몇 년간 걷어낸다면 어떤 시장의 물량 이런 것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37 기종 중 문제가 되었던 737 맥스 8을 빼고요. 737 맥스 10과 어떤 다음 세대 737 아니고 777이죠. 중대형 여객기인 777로 X로 가겠다. CEO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여객기 출항 문제는 대단히 엄중하고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쳐야 되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보고 다시 주가를 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지금 봐도 놀라운데요. 지금 이제 100달러대 저때 시총이 얼마냐 하면 400억 달러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민항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43%의 매출을 가지고 오는 군수랑 우주,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는 잘 되고 있었죠. 그 친구들의 영업이익이 5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시총이 400억 달러면 매수에 봄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만도 하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은 파산이었던 건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잉은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 현금 흐름이 그래도 1년 이상은 버틸 만큼 되고요. 위기만 넘기면 20년치 매출이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했고, 정 안 되면 분할하는 거죠. 분할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억 달러의 시총은 보잉 민항기 사업부의 어떤 유무형 자산 가치를 1도 반영을 안 하는 가격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3, 4% 정도 점유하던 보잉을 저때 확 사기 시작했어요. 요때 그냥 남들 다 버릴 때. 저도 살 때는 조금 두렵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확 사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바대로 그 다음에 주가가 그 다음 주죠. 180달러까지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비중을 확 떨궜어요. 물론 이번에는 반등이 빨리 나와서 크게 손해인 상황에서 어떤 반전을 만들고 오히려 수익을 내고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낮지 않았나 하고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제 지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강심장이라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강심장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사실 지금 가격대에 비중을 높여서 내 평단가를 100달러대로 만들면 내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판단을 그 10K를 통해서 해둔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행태는 뭐냐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보잉이 구제금융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자꾸 보잉을 빗대서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세계 경제가 좋고 나쁘고는 항상 순환적인 상황이니까 사이클을 타겠죠. 그런데 이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혹은 장세가 변동성이 막 크다고 해서 이게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거는 랑은 크게 상관이 정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건 이 내가 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확률적으로 사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항공기 제작업이나 군수산업,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오텍에서 근무하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투자 성공의 확률을 높이려면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연차 보고서나 뭐 분기 보고서 이런 것들이잖아요. 연차 보고서, 네, 분기 보고서. 그리고 다방면의 독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내색은 잘 안 하지만 만약에 투자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분이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 정말 잘 듣거든요. 그런데 만약 무슨 시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예측을 하면 저는 사실 얼른 도망가요. 무의미한 시간이거든요. 그냥 그 시간에 잠이나 자던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던가, 그게 사실은 투자 수익에는 훨씬 낫다는 걸 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보시면요. 이거예요, 형들.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형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어떤 상점들의 시장 상황이라도 내가 알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만 가지 변수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글로벌 경제를 그냥 일반 개인이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사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기업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률적 사고를 하는 거고, 그 확률적 사고를 위해서는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 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성에 내 자본을 맡기는 거거든요. 투자가 원래 그래요. 확실한 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저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로 약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먼저 그쪽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는 게 사실 장기적인 투자 성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내일도 투자해야 되고 다음에도 투자해야 되니까 역시 조금씩 계속해서 공부하시면서요. 우리 장수해요.